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을 상당히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업종 내에서 분명히 템바거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그 델타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뭐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진단키트주들이 요즘 확 좋았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다 이제 좀 꺼지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이 백신 어떤 그 수혜주, 진단키트주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난 건가요? 아니면 잠시 이것도 쉬는 거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커지는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변이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는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델타 바이러스 그리고 뭐 델타 플러스 뭐 이런 바이러스 뭐 더 심하다고. 뭐 전염성이 한 3배 이상 크고 뭐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백신 무용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좀 거세게 나오는 국가가 영국, 이스라엘 이런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 상당히 높았던 국가들에서 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인데 물론 이제 선진국의 보건당국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충분히 델타 바이러스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걱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와폭풍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쪽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 업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물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조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아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시즌의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매수세냐면 시장의 일정 부분 해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관 애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 때문에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흔들릴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부각이 될 수 있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시즌과 같은 진단키트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을 해치할 수 있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해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금 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고 뭔가 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로 매도세가 나올 겁니다. 이쪽에서는 바로 비어지는 수급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매수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닐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에 여행이라든지 항공, 면세와 같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약세 흐름을 좀 그렇죠. 이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백신의 효과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다 뭐 진단키트 종목들이다 뭐 다 떠나서 일단은 주식 비중을 비우는 게 맞아요. 이게 다시 뭐 제2의 팬데믹으로 돌아가고 작년 같은 그런 팬데믹에 있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 비우는 게 먼저지 그렇지. 무슨 종목을 사야 되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효과를 믿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지난달에 잘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네. 그때 이 종목들을 못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 시점에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렇게 좀 권유를 해드리겠고요.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구조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의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가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이 참 모습이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LCC 그 저가 항공사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본 잠식 문제, 증자 문제, 그다음에 비행기가 부족한 문제, 뭐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많이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우선적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일까요? 사실 LCC 항공사들은 선별을 잘해야 돼요.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자본 잠식 잘못 끌려갔던 이건 진짜
어쩌면은 막 상패 그래서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좀 편하게 대한항공 사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항공업종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여객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화물운송으로 대한항공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주식 투자는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LCC 쪽에서의 뭔가 좋은 기업을 뭐 남들보다 좀 특화된 기업을 고를래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대한항공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 관련해서는 뭐 많이 올랐다. 뭐 그 뭐죠? 지금 뭐 매출이 없는데도 전년도 그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도 주가는 더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오버슈팅에 대한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지금 저가일 때 좀 조정을 받았다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좀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 수준이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더 조정이 나와야지만이 접근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성장주 비중을 좀 확대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생각입니까? 왜냐면 오늘 카카오 같은 언택트 그리고 성장주들이 급락을 하니까 이거 다시 그리고 오늘 경기 민감주가 올랐잖아요. 철강주 같은 헷갈리는 거예요. 성장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 장재창 대표님 네. 나와가지고 제가 찍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 말씀 잘하시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더라고요. 아마 못 보신 투자자분들 같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장재창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 중에 2년 물자리가 반응을 했습니다. 2년 물자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금리라는 부분에서 단기물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준에서 시간표가 빨라진다는 것은 2년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고 있고 다만 테이퍼링에 앞서 RRP 금리를 상승시키고 초과지점 금리를 올리면서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이미 흡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기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니까 10년 물자의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물은 올라오고 장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 줄어들고 있어요.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당연히 성장주 쪽의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 놀고 있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가 줄어든 여건은 우리가 성장주 쪽에서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이쪽 섹터에서 종목을 찾고 놀아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서의 그런 비중 확대와 종목 찾기는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성장주라는 것도 이제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좋게 보는 어떤 섹터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디 쪽이에요? 일단은 성장주를 볼 때 본인의 연령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나보다 어린 세대들이 열광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저도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일단은 어린 세대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열광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거에서 사실 몇 년 뒤에 보면 템버거짜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업종이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막 메타버스 세계에서 구찌 가방이 몇백만 원이 팔렸느니 많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게 과연 몇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도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MZ세대라고 불리는 10대부터 20대 이런 쪽에서는 이 디지털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나 익숙해요. 디지털 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교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대들이 상당히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고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거나 그랬을 때 친구들 만나서 영화도 보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메타버스에서 영화를 봐요.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아바타들끼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영화도 보고 거기서 넷플릭스도 같이 감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행해졌던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 IP 사업자들이 시간, 공간 이런 부분에 제약 없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 상당히 매력적으로 좀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동해서 지금 뭔가 생산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유통, 엔터테인먼트, 게임 뭐 이런 업종들에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산업적인 발전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을 상당히 좀 공부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업종 내에서 분명히 템버거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 일단 오늘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내일 그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내일 어떻게 반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제 카카오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냐. 왜냐면 오늘 보니까 뭐 1,800만 주 거래됐다면서요. 공매도도 1위였어요, 카카오가. 오늘도? 네, 카카오. 어제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공매도가 1위였는데 카카오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플랫폼을 갖고 있고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 수준이 과연 살 수 있는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는 살짝 물음표가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반기에 좋은 자회사들이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고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카카오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뉴스에서 뉴스플러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미 카카오 주가에는 충분히 녹여져 있고 지금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클 것이고 이 카카오가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 무형자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으로 뭐 숫자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라는 부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다만 지금 주가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비중을 늘리려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네이버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안 했거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그동안 오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1%, 있죠. 네, 1%도 아니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경우에는 카카오는 상당히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저변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만약에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네이버의 비중 확대가 좀 더 쉬운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떨어지신 분들한테 또 이거 좀 계속 얘기하면 또 근데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뭐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지금이 잠시 쉬는 조정 기간이냐 아니면은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좀 상당히 시간 조정이 됐든 아니면 뭐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카카오가 시간이 장기적으로 흘렀을 때 지금 15만 7천 원이라는 15만 7천 원이라는 오늘의 주가 수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6개월 뒤, 1년 뒤에 본다라고 하면 하지만 지금 뭐 한 달과 일주일과 한 달 사이를 봤을 경우에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LG전자도 흐름이 좋았죠. LG 이노텍도 흐름이 좋았고요. 네. LG와 관련된 이 그룹주, IT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LG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협력이 강화된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어요. 잘 알다시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사 유통망인 LG 베스트샵에서 애플 제품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이폰도 LG 베스트샵에 가져다 놓고 아이패드도 가져다 놓고 아이워치도 가져다 놓고 해서 애플 제품을 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LG전자 입장에서는 애플의 유저들을 유인하면서 LG전자 가전제품의 판매 증가를 노리겠다라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경쟁사인 삼성과의
경쟁에서 좀 더 우위적인 입장을 보여주려면 확실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유인책이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애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LG전자 스마트폰, 중고 스마트폰을 반납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상금을 줘요. 애플 측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사실 이런 중고폰 보상 정책이 애플한테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할 겁니다. LG폰을 가져다 줬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게. 그러니까 LG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삼성한테 뺏기지 않겠다라는 게 애플의 입장인 겁니다. 강력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LG전자와 애플의 주요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LG이노텍까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어떤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좀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갈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이 이슈는 일시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애플하고 LG 쪽과의 그 협력이 좀 강화된다는 부분은 지금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제가 한정돼서 말씀을 드렸지만 LG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을 접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육성하고 있죠? 전장 사업 부분, 자동차 그렇죠. 전장 사업 부분에서 사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건 애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애플 역시도 자율주행이다, 전기차다, 이런 자동차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과 유통과 관련해서 협력이 강하지만 이게 협력이 이어져서 자동차 전장 사업 분야까지 애플과 LG와의 협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LG전자와 LG이노텍의 기업 가치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단기적인 이슈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기간 조정을 좀 거친 후잖아요, 지금? LG전자요. 아, LG이노텍. LG이노텍은 거의 주가 수준이 지금 이런데 네,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거의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드디어 애플에서 신모델이 지금 이제 출시가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LG이노텍은 애플에서 신모델이 나올 때는 항상 두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실적의 대부분이 애플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 스케줄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도 이 고점을 좀 벗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비교되던 게 이제 삼성전기였잖아요. 네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한 조정을 좀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애플에서 뭐죠? OLED인가? 이거 뭘 좀 더 이렇게 증설을 하겠다. 주문을 좀 늘리겠다 해가지고 LG이노텍하고 카메라 모듈인가요? 네. 예, 그거를 뭐 하겠다 해가지고 삼성전기냐, 뭐 LG이노텍이냐, 또 뭐 다른 한 회사 어디가 될 것이냐 가지고 좀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카메라 모듈을 한국사를 뭐 추가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의 주가의 모멘텀은 조금 달라요. 다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와 관련된 모멘텀이 상당히 더 큽니다. 지금.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량으로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 쪽에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애플에서 나오는 신제품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고점을 까지 올라온 수준이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고점 수준에 상당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한참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쪽은 지금 LG이노텍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LG전자고 LG이노텍 말씀하셨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때문에 주가 상승이 참 어려운 종목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것 같던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사실 슬금슬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8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OLED 사업 분야에서. 그리고 지금 뭐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했지만 삼성에서 지금 OLED의 TV 쪽으로의 진출이 뭐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지금까지 TV 시장에서는 OLED TV가 아니네 다른 방식의 TV를 계속적으로 보였는데 이게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OLED TV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받아서, 왜냐면 지금 중대형, 그러니까 대형급에서 패널을 지금 의미 있게 생산할 수 있는 데는 LG 디스플레이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받아서 삼성 측에서 삼성 OLED TV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측에서 부인을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뭐 그 OLED 방식이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근데 업계에서는 OLED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삼성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그런 물량을 좀 가져다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좀 계속 체크해야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면은 뭐 지금 이렇게, 왜냐면 요새 수납장이라고 그래서 수납매 형태가 짧게 자꾸 끊어지니까 워낙 빠르죠. 가격이 오를 때 일단 매도해야 될까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이 LG전자, 이노텍, 뭐 디스플레이 이런 주식도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할 때 매도하고 또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뭐 종목마다 좀 흐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도할 자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수준이 상당히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할 자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LG이노텍은 아까도 보셨지만 전고점에 대한 영역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고점 영역에서 조금 부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한번 튀어 올랐을 때는 한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을 조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시장 최근 일주일간 가장 화제였던 이제 카카오의 상승 아니야 하면서도 계속 상승하는 그 힘에 놀랬던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또 이번에는 또 급락하면서 놀라셔가지고 참 복잡한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도 보니까 이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를 보고 들어간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카카오. 그 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내일. 네, 이거를 한꺼번에 사시면 안 돼요.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를 해야지. 오늘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다 그래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카카오를 만약에 뭐 1,000만원치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다 1,000만원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같이 첫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정말 내가 만약 1,000만원을 사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중에 한 10%, 100만원치만 일단 사놓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솔직히 바닥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는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액션을 과감하게 지를 때는 이게 답이야 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쵸. 보통 그렇게 지르는데, 그게 항상 맞으면 좋지만 안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어서, 특히 이 주식시장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역할을 하는. 물론 이제 이 카카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오늘 하락에 대해서 질러놓고, 나는 이 기업을 뭐 1년, 2년 동안 나는 이 성장과 관련된 플랫폼을 완벽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안 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질러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오늘 사셨다가 삼성전자 가지고도 지금 못 버티는데 내일 뭐 2, 3%만 빠지더라도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